용화문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4.10 총선에서 민심의 선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회초리였습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구도가 재현된 건데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협조 없이는 이제 예산안, 법안 처리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4.10 총선 결과가 담고 있는 의미와 또 총선 패배란 성적표를 받게 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또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또 새로운 미래 설주환 전략기획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은 당연히 22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을 좀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우리 서영주 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국민들, 주권자인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말 엄혹한 심판의 결과다. 그러니까 국민 말 좀 들어라 라는 정말 이 따가운 질책 그리고 무거운 질책을 내린 결과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혼난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어떻게 이번 총선 평가하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의석수 앞에서는 선거 결과 앞에서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여권 전체가 네. 민심의 그런 차가운 반응,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과연 해야 될지, 그 동안에 이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지금 생겼거든요. 네. 민심의 회초리라는 것에 피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또 나름 책임을 또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3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정부의 3년 동안 지금의 이런 그 국민들의 회초리가 앞으로 정부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설주환 실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양당이 어찌 보면 시즌 2가 됐다. 21대 총선,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는 21대 국회의 시즌 2이지만은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삼지대, 특히나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다른 이제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등 어떤 원내에 진입한 어떤 이러한 그 원내 세력들이 앞으로 어떤 이 조정자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번 지켜볼 22대 국회에서는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역별 판세 분석을 좀 해보면 가장 눈길이 갔던 건 역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강벨트, 자 그리고 PK 지역의 이른바 낙동강 벨트, 이 두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압승은 압승인데 무언가 뒷맛이 개운치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개운치 않는 압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를 딱 보면 대한민국의 지도 자체가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해서 태극기가 돼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또 이 지역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질 않고, 그러면 이 지도 색깔을 보면 그대로 이거를 국회로 옮겨 놓으면요, 또 양당의 극단 정치의 또 재현이 불보듯 뻔하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지역 간의 갈등도 극복이 안 됐고, 그리고 이 야당으로서의 이 국민의 심판을 이끌어내서 예를 들어서 낙동강 벨트가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었다면,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압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큰 어떤 좀 차원이 다른 압박감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PK 민심 자체가 아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한 8석 정도가 좀 저희 어떤 압도적인 어떤 과반 의석에 네. 도움이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냥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텐데, 일단은 그냥 전체 숫자상으로만 압도적인 야당의 어떤 과반 의석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냥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지도를 보고 나서 그래 이거야, 그냥 가자.
이대로 가도 되는 거지 뭐 다 이랬지 않았어? 네. 그리고 뭐 지금 개헌저지선도 지켰으니까 110석 갖고 본인의 아주 그 요술방망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거부권만 있으면 집권여당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법부에서 뭐 패스트트랙을 하든 아니면은 그 입법 독주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단독 처리를 하든 대통령한테 올라가면 다 거부권하면 결국 입법부는 마비시켜놓고 국정은 한 발도 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좀 안타까운 승리라고 좀 표현이 됩니다. 네. 예. 뭐 전체 300석 중에 180석 이상을 이제 야권이 가져갔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압승은 압승인데 국힘에서는 이제 낙동강 벨트 지역만 놓고 보면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선전이란 말은 도저히 꺼낼 수가 없고요.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선전을 하든지 간에. 네. 그리고 180석 이상을 지금 야권에 내준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그런 상황에서도 낙동강 벨트를 차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는 글쎄요. 그게 과연 뭐 적절한 표현인지 뭐 물론 이제 의석수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네. 근데 낙동강 벨트나 뭐 한강 벨트 일부를 확보한 것도 따지고 보면 개헌 저지선이 깨질 것 같다라는 보수 지지층의 결국 이제 우려가 막판 집중을 이끌어낸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의석수가 나온다 그러면 뭐 정권 자체의 국정 운영이 마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네. 뭐 200석 이상 한다 그러면 뭐 거부권뿐만이 아니라 개헌 그리고 이제 탄핵까지 쭉쭉 이제 나갈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전국이라는 게 단순히 뭐 입법의 견제를 넘어서 가지고 국정 운영의 마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뭐 굉장히 우려를 한 거죠. 뭐 보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지자들의 마음이 뭐 그냥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또 지지를 굉장히 하고 그리고 정권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보수 지지자들의 그리고 영남 쪽 지지자들의 어떤 생각이었고 그게 막판 결집을 이끌어낸 겁니다. 뭐 실제로도 한동훈 위원장 또 개헌저지선 붕괴만을 막아달라. 네. 그게 뭐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내의 계속적인 그 운동 캠페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개헌저지선을 뭐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업소가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위험이었고 그리고 뭐 국정의 최소한의 동력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100석을 넘어서는 그런 의석은 뭐 그게 서울 수도권에서 어떤 뭐 낙동강 벨트에서 어떤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110석도 안 되고 108석 정도 되나요? 아니 그 정도 지금 얻은 의석 가지고 뭐 어떻게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도 막막하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의 방식이 맞지는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으니까 당정대 모두가 그게 맞춰가지고 변화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은 민주당이 그래도 압승을 했고 또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충청권 표심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네, 물론 민주당의 승리가 많기는 하지만 달리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떤 견해십니까? 일단 뭐 기존 21대랑 비슷하긴 했어요.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이 충청권에서 6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근데 그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저는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선된 지역을 보면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지역이 시군구에서 좀 인구가 적은 어떤 그 농촌 지역이 주로인 곳에서 많이 당선이 됐고 예. 도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원에서의 어떤 표심은 민주당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뭐 양분 좌우를 동서를 양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강원도에서의 2석까지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어쩌면 전국 정당화가 됐다. 어떤 좀 PK 지역에서의 어떤 후퇴는 상당히 뼈아픈 지점이에요. 당초에 뭐 8석까지 지난번 21대에서 부산에서 3석, 그다음에 경남에서 3석인데 이걸 넘어서서 15석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강원도까지 두서까지 해가지고 PK와 TK를 그러니까 PK 지금 국민의힘을 경남, 영남권으로 몰아넣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도권에서의 이제 견고한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의 결과가 대선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 부분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손에 들게 된 22대 총선 결과인데 이번에 22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 67%였습니다. 32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성향, 진보 진영이 조금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걸 우리가 공식처럼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그게 통했다고 그 보시는지요? 패턴입니다, 패턴. 네. 그러니까 이제 17대 총선의 어떤 결과치를 따지고 보더라도 네. 17대부터 21대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국민의힘 계열 보수층에서 압승을 거둘 때가 55% 미만입니다, 투표율이. 네. 그리고 민주당이 나름대로 선전을 했던 진보 측에서 이 과반을 얻던 그런 때가 55 이상부터 60, 66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55에서 60 사이를 넘어섰을 때부터가 이게 우리 투표율 자체가 우리 진보 측에서 우리 야당 쪽을 지지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한 70%를 이제 과대 목표로 잡았죠. 네. 총선의 70%는 거의 뭐 없는 수치긴 한데 그렇게까지 잡았던 이유들은 이번에 꼭 압승을 해야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2년이 너무 힘들다는 국민들의 원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답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많은 투표를 요구했던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투표율 자체에 있어서 67%는 저는 좀 기대치보다는 좀 낮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사전 투표가 31.3이면 네. 거의 총선과 대선의 중간급 투표라서 이거는 대선급의 최종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대선급이 한 77% 되니까 한 68에서 69까지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본 투표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투표율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낙동강 벨트의 보수 지지층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수도권에 저희가 민주당에 뭐 압승을 했다 하지만 압승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대 때 보시면은 그 서울에서 8석을 국민의힘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11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뺏긴 곳을 보면 저희가 동작을과 마포, 도봉, 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수성할 곳을 탈환을 당했죠. 네. 원래 동작을은 민주당 지역구였잖아요. 마포갑도 민주당 거였잖아요. 도봉갑도 민주당 거였잖아요. 가지고 있던 걸 뺏긴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용산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용산도 못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서울에서의 선거는 이번 기대보다 높긴 하지만 예측했던 기대보다 본투표가 낮아지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보수의 결집을 통해서 저는 기대 이하의 어떤 성적을 거둔 게 아닌가라는 좀 분석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설 실장님, 이게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표심도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경향성은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네. 본투표는 보수 지지자층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기존의 어떤 흐름이었거든요. 저는 이 흐름이 약간은 약해졌다. 예, 이제는 사전투표에서도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는 사전투표의 어떤 높은 사전투표율이 꼭 진보 진영에 민주 진영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그냥 투표율이 양분됐다라는 어떤 효과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투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뭐 한간의 어떤 예측에서는 70%를 넘길 것이다라는 예측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실제 20대 지난번 2022년도에 있었던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은 실제 본투표율까지 총합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그 정전보다는 한 1, 2% 정도만 앞선 것이었는데 저는 어찌 보면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이 사전투표 높은 율에 대해 그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진영을 나눠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이제는 조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는 저는 어찌 보면 이번 투표는 저는 우리가 한 5개월 전에 작년 11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여요. 그때의 표심이 그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국 정권 심판,
당시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48.7%였습니다. 보궐선거치고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56%, 그다음에 김태훈 후보가 39.37, 그러니까 대략 6대4 정도가 됐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선거의 결과도 거의 비슷하고 보이거든요. 물론 총선이란 것이 한 표가 많으면 그 많은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가져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그 투표의 내용을 받아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안심만은 할 수 없고 대승이다 이렇게 자만하기에는 좀 숫자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단장님. 아무래도 뭐 여당에 그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런 불만이 많을 때는 투표장에 많이 나오세요. 그게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다 마찬가지고 그게 그냥 그 기권표라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지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대 최대의 그런 투표율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많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투표장에서 어떤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투표를 하신 게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조국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오로지 뭐 정권 심판론 그 하나의 그 원툴로 10석이 넘는 지금 비례정당을 만들어낸 건데 네. 굉장히 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바람이 크게 불었고 그게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 정권 심판론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그런 조국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사전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 투표율이라든지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수렴이 되고는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략을 야당 심판론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귀에 박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전략적인 좀 미스 이런 것들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대패를 국민의힘의 대패가 만들어지지 않았냐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심판을 받은 내용이 뭔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러면 국민의 뜻인가? 아니면 지금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게 국민의 뜻인가? 아니면 지금 정책의 방향은 옳으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과 민주주의에 적합한 절차를 만들어가는 게 옳은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방향은 맞으나 그 방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태도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조금은 시끄럽고 비판도 많고 그런 요란하게 굴러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뭐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그런 이제 앞으로의 국정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많이 고대를 합니다. 네. 자, 좀 화제 지역구들 이번에는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출구조사 때와 결과가 달라서 좀 화제가 된 지역도 있고 역시 이제 중량급 이상의 후보가 맞붙어서 화제가 된 지역도 있는데 서울 지역부터 보면요. 네. 서울 동작 나경원 제가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나경원 당선인, 용산의 권영세 당선인, 또 도봉의 김재섭 당선인, 마포 조정훈 당선인. 사실 이건 출구조사 결과와도 좀 달랐고 워낙 좀 관심이 집중됐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일단 좀 뭐, 예. 동작을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이제 정치적인 중량감에 있어서는요. 네.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 자체가 국민의 나경원 후보가 좀 높잖아요. 인지도도 높고 살아온 정치 업력도 있고요. 유사명 우리 민주당 후보 정말 뭐 9,325표 차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싸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게 정치적 역량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정권 심판의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요.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나갔는데요. 네. 그러면은 저기 국민의힘에서 뭐 어떤 아주 정치 신인이 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붙었을 때 아무리 어떤 바람이 분다 해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원과 당에서 유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대치가 많이 투영이 되면서 동작으로 좀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좀 역부족이지 않았냐라는 좀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이 한강벨트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좀 용산을 등한시한 게 있어요. 원래는 이번 총선은 용산입니다. 심판 대상 용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산을 신경을 써서 권영세 후보죠, 의원이었죠. 그 당선됐었으니까요. 네. 그 지역을 탈환해 온다는 목적으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용산을 그냥 단지 정권 심판의 상징으로만 놔두고 그 지역을 동작을에 비교했을 때는 좀 덜 신경 썼다.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 용산을 가져오면서 한강벨트를 흔들지 않았을까 하는 좀 개인적으로 전략적 미스를 전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요. 네. 도봉갑 같은 경우는 좀 의외였습니다. 도봉갑은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수도권에서의 아주 서울 지역에서는 텃밭 중에 텃밭인데 네. 이게 왜 이런 이변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여러 가지로 정치 신인이 갔다 하고 김재석 국민의힘 후보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털을 닦았다 하더라도 안기령 후보 자체도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높고 앵커 활동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민주당 텃밭에 데려다 놓으면 밀리지 않을 건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김재석 국민의힘 위원장이 제 생각 바닥을 샅샅이 이렇게 지역 밀착형으로 선거운동한 결과들이 네. 아마 아주 박빙의 차이의 어떤 신성을 이뤄내지 않았냐 좀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뭐 서울 짚어봤으니까 수도권 네. 경기 분당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네, 여기도 이제 뭐 거의 대선 후보급 후보들끼리 이제 붙어서 화제가 됐었죠. 안철수, 이광재 후보. 일단은 결과만 놓고 본다면 분당은 다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민의힘 세가 워낙 센 지역이었습니다. 센 지역이긴 예, 하죠. 예.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또 막 뒤집히기도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광재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 스펙이 받쳐주는 후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뭐 이광재 후보가 상당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출구조사 같은 경우도 이광재 후보가 약간 우세한 걸로 나왔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세를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가 아닌 그냥 다른 후보였으면 저는 이광재 후보가 더 해볼 만도 했을 것인데 네. 네임밸류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찌 보면 여기서 당선되는 두 분 다 만약에 당선되는 사람은 두 분 다 대권 후보자 주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세가 센 어떠한 분당에서의 안철수 후보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분당 을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문혜 어떤 홍보수석이라든지, 근데 원래 현역 지역구 의원도 김병욱 의원도 저는 있었습니다만은 세를 이기지는 못했다. 정권 심판론이 아무리 득세를 했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여기를 탈환했다라고 한다면 강남을 탈환하지는 못하더라도 강남을 뺏어오지는 못하더라도 네. 어찌 보면 비슷한 한 80%에 준하는 지역을 뺏어올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더욱더 더 가열차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막혔다라는 부분 등이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좀 우리가 거의 막바지에 그 화제가 많이 되었던 수원정의 이제 김준혁, 이수정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이수정,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양문석 그다음에 장성민 후보였죠. 저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잘못 추천한 거예요. 공천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후보 경쟁력에서 밀렸기 때문에 정말 이 상대 민주당 후보들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였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그러니까 아마 유권자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김준영 후보, 양문석 후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를 찍자니 이분들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구도를 뒤엎기에는 인물이 부족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국민의힘에서의 저는 공천이 조금 그러니까 잘못 판단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상당히 뭐 좀 뼈아픈 것이고, 오히려 그리고 이런 부분 등이 제3지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양당의 후보가 둘 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새로운 지대 3지대에서의 후보가 나서면 그 후보가 괜찮으니 유권자들은 그분을 택할 텐데
아니 투표를 하러 들어갔는데 2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무효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어찌 보면 이번에 이런 선거의 결과가 양당제 과도한 양당제의 어떤 폐해가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뭐 민주당 쪽에서도 화제의 지역구를 짚어보자면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김준혁 후보도 있고요. 또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도 네, 당선인이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그 공천이 확정되고 그 선관위에 공천장을 등록하고 나서 이제 그런 비위 사건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공천을 취소하는 게 굉장히 좀 큰 정무적인 결단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후보를 공천할 수가 없는 시점에서 지금 그런 비위 사실들이 많이 커졌고 그러면 이 한석을 이제 당장 날릴 거냐 아니면 뭐 일단은 끌고 갈 거냐 언론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느냐 네. 이런 어려운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뭐 반사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이제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비위 사실이 비위라고 할지 뭐 설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내용들 예를 들어 뭐 무슨 그런 역사적인 인물의 성적인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그리고 자녀와 관련해서 뭐 그 사업자 대출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공정과 상식을 건드는 부분들 그리고 그 휘발성이 높은 이슈들 이런 것들이 두 분의 그런 그 후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 대중들한테 퍼졌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좀 많이 그 성과를 낸 거에는 그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이 부각된 거 그게 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개헌저지선을 막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렇게도 하면서도 이제 100석 지금 108석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강벨트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분당 가불에도 그런 이제 그 전에 여론조사 추이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런 투표가 뭐 국민의힘 쪽으로 있었던 것들이 그 네.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이 부각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네. 다음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3지대에 대한 성적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제의 제3지대, 조국 혁신당, 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참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었는데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을 설 실장에게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네. 말씀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요. 네네. 그러니까 성적표로 치면 조국 혁신당은 100점이죠.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저는 한 50점 정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점 정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뭐 네. 다행히 새로운 미래에서도 지역구에 의석수를 한 명 김정민 의원을 배출할 수 있어서 그래도 원내 정당으로서의 앞으로 좀 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명한 구도를 가지고 어찌 보면 이번 총선의 막바지에 거의 참여를 하면서 돌풍을 일으킨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원내 3당이 됐습니다. 이 3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역학 구조라는 것도 앞으로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과연 이제 조국 혁신당을 우당으로서 자신들의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어떠한 롤을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조국 혁신당 스스로 어떠한 롤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네. 원내 교섭단체의 그러니까 의석수를 기존의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 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연 민주당이 응할 것인가 네.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조국 혁신당을 아무리 우당이지만은 그렇게 반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10석에 남짓하지만은 원내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교섭단체가 된다고 한다면 국회 운영을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당이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이 민주당이 이제 8월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과정까지 어떠한 모습을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저는 22대 국회 초반에 어떤 조국혁신당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지금 그 비례 지지율을 보면 12석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에 있어서 어떤 파트너가 될까요? 아, 참 이게 복잡한 함수 관계를 만들어준 그러니까 이 21대 국회는 그냥 양 당이잖아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 파트너기는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볼 때는 공격 파트너입니다. 공격할 대상이죠. 명확합니다. 그냥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동치시켜서 국정 운영을 실패했을 때는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궤가 비슷하면서 다를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통적인 심판에 대한 선은 똑같습니다. 네. 그냥 다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찰 독재에 대한 종식 이런 게 더 강하게 가나 민주당이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 끌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끌고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교섭단체를 10석으로 바꾸는 법을 추진하겠다. 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동의를 해주면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안 들어주자니 파트너로 갈 수 없고 들어주자니 양당 체제에서 흡수를 못하는 상황에서 다당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교섭단체가 들어오면 상임위 배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안부터 어떤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정책 결정을 조국 혁신당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국 혁신당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몸은 큰데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참 이건 말하기가 애매해요. 동료긴 동료인데 네.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다. 어떤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민주 범야권 지역에서의 단독 대권 후보로서 갔을 때 과연 조국 혁신당이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거를 적의 어느 정도의 그 라이벌 경쟁 관계를 두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국 혁신당은 10석을 얘기하는데 만에 하나 10석을 안 받아줬을 때 민주당의 이 거대 의석 중에 몇 석을 빼가서 20석으로 원내 교섭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건전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적대적 경쟁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야권 내 정계 개편의 좀 갈등의 분란의 소지, 새로운 형태의 말하자면 야권 개편의 촉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주당 단독으로 가반을 했지만 상당히 조국 혁신당 때문에 좋으면서도 지금 좋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 네. 그러게 좀 복잡하네요 설명하기도. 네. 예. 굉장히 지금 비밀 돌려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서영주 대변인답지 않게 굉장히 돌려서 설명하고 좀 계셔가지고. 이게 흑분 상황. 저도 지금 몇 번을 듣고 계속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는데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제가 당직자가 아니고 평론가 입장이면 명확하게 이건 이렇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잘못 얘기했다가는요 또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그게 생각나요. 이렇게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약간 그런 눈가가 모습. 촉촉한데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뭐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뭐 네, 약간 약간 좀 그런 그런 느낌이야. 네. 적절한 표현 네. 같기도 하네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총선에서 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대하는 전략이 사실은 좀 부재했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그 양 전선을 동시에 잘 관리하면서 대응을 했었어야 했는데 조국 혁신당 대응 자체가 잘 이제 대응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될까? 전략 부재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처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막 그 바람이 불 때는 네. 조국 혁신당을 대응하다가 조국 혁신당을 키울까봐 조국 혁신당을 놔뒀어요. 아, 일부러 거리 두기를. 네, 그런데 했다. 조국 혁신당이 이미 크고 바람이 불어버리고 나서는 뭐 조금 하려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대응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하나가 있을 때 대응하는 거하고 네. 민주당과 약간은 비슷하면서도 이질적인 존재를 그 조국 혁신당을 대응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국민의힘 컨트롤 타워에서 그거를 분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거에서는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앞으로의 그런 22대 국회에서도 그게 당대 당의 대응의 그런 구조에서도 네. 이런 선거 기간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정무적으로는 그 조국 혁신당을 대응하는 게 더 정무적으로 까다롭고 난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준석 의원도 어쨌든 기사회생을 했고요. 근데 그래도 한석을 얻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반윤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성향으로 당선이 된 거지 네. 그런 어떤 그 전에 있던 보수적인 그런 성향들 아니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개혁 보수적인 성향들 그런 성향을 어필해 가지고 지금 당선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자신의 지지하는 세력을 정치인이 함부로 배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나서지 않는 이상에는 네. 자기의 지지 기반 자체를 뭐 버리고 움직이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대선을 나간다 그러면 그 지지 기반들이 그래도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대선 나가니까 또. 그런데 보통의 그 정치인들은 자기의 지지하고 있는 그 땅을 버리는 판단 같은 건 하지 않고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지지하고 있는 땅은 명백히 반윤이고 야당 성향입니다. 저는 거의 뭐 민주당 쪽 지지자들도 꽤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성향의 지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동료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게 뭐 약간 이제 내부 진영 문제, 보수 내부 진영 문제의 그런 뭐 헤게모니 다툼으로 과거에 있었던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자, 22대 총선 결과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거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면 정치 대비 100여 일 만에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거죠. 앞으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이제 오늘 말한 걸 보니까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더라고요. 네. 그거를 여권의 중진 의원들의 의사에 맡겨놓겠다 했는데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 답다 싶었어요. 이걸 보통 이제 뭐 이런 말 그러지만 좀 너무 잔머리를 계속 굴려요. 정치라는 네. 거는 크게 결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또한 사퇴를 하면 사퇴를 하는 것이지 왜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죠? 본인이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 정치가 아직은 본인 스스로 결정 못할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엮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검사 시절에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총선의 결과가 물론 본인은 억울할 거예요. 개헌 저지선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개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던지고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니까 좀 책임지는 모습을 쓰는 듯한 액션이고요. 저는 제가 봐서는 이제는 어디를 떠날 생각은 안 한 것 같다. 당에 남아서요. 저는 제 생각에는 중진 의원들이 남아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라고 선회하고 당에 남아서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대표 출마나 이런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의 세력을 좀 모을 것이다. 저희 그걸 보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앞으로 더 엮이면은 본인의 정치 인생은 더 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 남아서 자기만의 세력을 꾸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쨌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제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냉정하게 책임질 수밖에 없죠. 뭐 선거 결과라는 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낙선을 하고 그리고 그 개헌 저지선까지 몰렸었고 네. 그리고 겨우 이제 뭐 100석을 넘어서는 스코어를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당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 그 여당의 총선 패배는 결국에는 뭐 당정청에 당정대의 인적 쇄신을 촉발을 시켰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퀀스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정치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또 와가지고 바보 돼가지고 나가긴 해요. 근데 네.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언론이나 아니면 외부에 보여줬던 모습이 아닌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과정, 그 인간관계들과 그런 이해관계인들과 소통해 왔던 그런 과정을 그러면 나머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같이 경험했던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실패에 앞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과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뭐 크게 될 사람이다. 나중에 뭐 진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만나보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패를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잠재력이나 내가 직접 만났는데 아 그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앞으로도 이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 이 실패가. 그렇게 판단이 들면 뭐 아무리 본인이 어떤 뭐 대중적인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세력을 형성할 수 없고 일회용밖에 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부적인 어떤 네트워크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어떤 그 아주 그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가고 중지를 얻어가는 그 과정은 그 내부자들만 알지 그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그 내부자들이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을 판단할 거냐.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그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공천 관리도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는 입장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국 이제 뭐 많은 실패를 거쳐서도 성공하는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런데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그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한테 남겼느냐 그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네. 정치인으로서는 정말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그럼 앞으로 정말 정치인으로서 또 다른 시험대 위에 이제 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지금 차기 대권 후보 주자 중에 한 명이 됐죠. 이미 네.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등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예상이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정치 문법에 따르면 원래는 비대위원장을 사퇴를 하면서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찌 보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존의 정치 문법이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로에 놓여 있어요. 양갈래의 길인데 하나는 지금까지의 어떤 당정 관계에서의 포지션, 그러니까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해소하면서 당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대로 그냥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용산의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기존대로 가져가면서 그냥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더 보수 세력에만 소구하는 정책을 계속 가져가려고 할 때 거기에 그냥 동조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갈림길이 왔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과 디커플링을 할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한 몸으로 가서 차기 대권에 도전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본인의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봐서 저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좀 변화를 보였나 한다면 이번에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었던 뭐 안철수 후보 당선인이라든지 나경원 당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마 당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이 조금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재추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을 다시 내세우게 된다면 국민들은 회초리를 잘못 맞았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2년 뒤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번 대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말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정말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 대변인님. 네. 이번 총선 승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차기 대선 가도에서 파란불이 켜진 겁니까? 파란불이 켜졌죠. 네. 그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뭐 함의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고요. 중간 평가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을 국민들이 했어요. 그건 뭐냐면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싸우던 차에 거의 한 20-30%의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중간 평가에서 야당에게 이 일당이 뺏겼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처음에 1-2년 차 때는요. 처음이니까 봐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중간 평가가 끝나고 나서 압도적인 지지를 야당에 줬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를 해도 욕먹습니다. 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는 뭐 당 내든 당 외든 당 안팎으로 본인의 정치 대권 가도에는 매우 파란불이 켜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가 각별한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뭐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로서 대권 후보로서 맞붙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승리하셨지만 2년 뒤에 지금 총선에서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명실공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원톱 대권 주자로서 지금 지위를 확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제 그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동력 확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어떤 국정과 관련한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각별한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앞으로의 이런 수많은 난관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느끼는 게 뭐 정부 입장에서도 많고 뭐 각자 여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수렴이 돼서 네. 그게 하나의 그런 의견과 때로는 판단과 때로는 결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신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바뀌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심판의 결과는 총선의 결과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그다음에 통치 과정 2년 동안 도대체 뭘 했냐, 한 게 없지 않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으켰던 수많은 정치적인 부분들, 특히나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화두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국민들이 심판을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또 어디까지나 위임받은 권력이죠. 잘못하면 국민은 4년 뒤에 또 심판합니다. 용감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